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가난한 자들의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바라보는 모습과 가난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더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은 곁에 있다는 것의 작가 김중미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슈앤피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아동 청소년 문학을 하는 김중미라고 합니다. 사실 작가님 이름 석자보다 괭이 부림할 아이들 이 작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읍시다. 정말 오래된 네. 그 예능 지나간 장면을 봤는데 첫 번째 책이 이 괭이 부림할 아이들이었죠. 네네. 이 괭이 부림할 아이들 2000년에 출간하셨고 네네. 어떤 내용이었죠?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그 인천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병참기지였던 그런 노동자 공장지대에 있는 그런 가난한 동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네. 그곳에도 사람이 있다. 가난 가운데도 자신의 삶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00학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대학 들어가자마자 읽은 거예요. 네.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세계와 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부끄럽지만.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작가님처럼 공부방 선생님을 하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럽지만 3달을 못하고 그만뒀어요. 네. 일단 아이들이 너무 낯설고 네네. 아이들의 눈빛이 일단 너무 어색했고 저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 네. 나 같은 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래서 그만뒀는데 하지만 그때 제 세계관을 열어준 책이 괭이 부림할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주변에? 네, 뭐 없지는 않죠. 그래도 시도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외면하거나 혹은 모르는 척 살 수 있잖아요. 또 모르는 채로도 살 수 있고 그런데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누군가는 우리 작가님처럼 이들의 삶을 글로 알리고 또 아직 공부방 선생님이시잖아요. 여전히. 네네네. 삶으로 증명하고 저처럼 경험은 해봤지만 그 삶에 깊이 들어가진 못해도 관심 갖고 이 책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사자인 사람들도 있죠. 책에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런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곁에 있다는 건 이 책이 나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셨지만 이 곁에 있다는 건 괭이 부림할 아이들의 좀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가난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면에서는 그렇다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제가 읽고 괭이 부림할 아이들에 나왔었던 사람들의 삶보다 20년이 지난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더 가난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맞나요? 그렇죠. 사실 괭이 부림할 아이들이 나온 게 이제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IMF가 끝나면서 어떤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라든가 뭐 주거 문제, 그러니까 빈민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괭이 부림할 아이들이었고요. 그 IMF 이후로 사실 우리 사회는 더 능력주의가 강화되고 개인적이 되고 각자 도생하라고 부추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리고 또 많이 변했잖아요. 노동 환경이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사실은 제조업 그 현장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이제 다 비정규직이나 뭐 계약직화되고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하고 사실 더 어려워졌는데 여전히 그 능력주의 관점에서 가난은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고립되고 더 자책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 볼 수 있죠. 물질의 가난이 더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심리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그럼요. 가난을 네.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가난해지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작가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공부방이 있는 마을과 아이들의 삶도 2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졌습니까? 동네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도심, 구도심이나 뭐 도시 변두리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품앗이를 하고 일자리를 나누던 것들을 계속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밀어내거나 파괴시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 곳이 네, 없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집단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하. 물론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원래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동네는 축소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고 그래서 빈 집도 많아지지만 오히려 건너편에 생기는 뭐 그런 LH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숨겨진 채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뭐 각자 개인의 가난부터 뭐 여러 노동의 문제부터 뭐 인권 문제부터 여성 문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좀 더 문제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여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네. 뭐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진 아파트들 밑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의 주거 환경이 나아졌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판자촌이 내려가고 아파트가 세워진 것만으로 저들의 삶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중산층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들은 살 수 없죠. 네. 원주민들은. 그리고 오히려 생태계들을 파괴해버려서 서로 도우며 살던 사람들이 그 소통이 끊겨버리고 고립돼서 사실은 그냥 집이 그러니까 낡고 추레한 집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아하, 그들의 생태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가 그 곁에 있다는 것의 책에 좀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 구절이 이 마을을 바라보는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것 같아서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80년 넘은 판자촌이 공존하는 동네. 우리 동네가 없었다면 돈이 부족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시원이나 쪽방으로 떠밀려 갔을 것이다.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떠났던 사람이 돌고 돌아 다시 이 골목으로 스며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동네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 도시에도 수찬이처럼 갈 데가 없어진 사람들이 깃들 곳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책에 나온 우리 지우가 한 말이죠.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이 동네를 부수고 멋진 집을 지어줬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 지우를 통해 이 말을 하고 싶으셨어요? 실제 지금도 이제 그 은강동 소설 속의 무대인 은강동이나 은하동 쪽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욕구 혹은 실제 조합의 활동들이 있죠. 이제 있어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70년, 6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세입자인 분들 그리고 가옥주라고 해도 겨우 10평 남짓한 오래된 집이에요. 그분들에게 40층 아파트 최소 30평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살 수 없죠. 그걸 모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우 같은 친구들이 정말 모든 청소년들이 다 높은 곳만 보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청소년들 중에도 어쨌든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여울이처럼 내가 벗어나고 싶다. 인정받고 성공하는 길은 잘 사는 길은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거든요. 소설 속 여울이는. 맞아요. 어쨌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선 여길 떠나야 돼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런 지우나 여울이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만나왔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또 덜어는 그곳에서 성장해서 정말 좀 더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낭만적이고 그런 요즘에 이런 애들 있어라고 많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바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맞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네. 저도 이제 방송사에 20대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면 저는 20대 때 저런 문제의식과 네. 생각을 안 가졌는데 이 친구들은 오히려 살면서 네네. 청소년기부터 이런 고민들을 해왔더라고요. 네네. 저는 너무 속편하게 제 세대는 네.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네. 세대였던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 네,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과 해결 방안은 다 다르다. 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아까 여울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책에 지우 여울이 강의가 나오는데 네. 근데 오히려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여울이는 그 은광동 판자촌을 떠나서 휴먼시아에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 여울이는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친구인데 여울이는 네. 늘 힘들어해요. 네. 거기서도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평등이라는 것이 상대적 빈곤이. 네, 상대적 빈곤이고 그리고 계속 차별화되고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아파트의 크기 혹은 브랜드 혹은 뭐 학력 나이 온갖 차별로 사람들을 계속 갈라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서로의 생각들 그 차이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우가 그러잖아요. 휴먼시아에 사는 여울이 나에게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네. 저 아파트가 누구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이 네. 참 씁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파트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라는 듯이 섞이기 싫어했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파트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꼈다. 네. 이게 말하는 갈라치기인데 네. 지금 이 곁에 있다는 것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공정에 대한 개념에 더 민감할 수도 있고요. 네. 실제 정말 선생님 만나는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그걸 예민하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공부방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동네 혹은 이웃들에 대해서 계속 자각하고 긍정할 수 있는 것들을 뭐 프로그램으로든 뭐 이야기로든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좀 다르게 보죠. 실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자각하고 긍정한다 하셨는데 네. 일단 자각은 지금 내 현실이 네, 이렇다 네. 깨닫고 네. 긍정은 지우처럼.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애들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뭐 이렇게 지우나 강혜가 툭툭 하는 말은 아이들이 하던 말들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놀지 않고 일했어. 물론 우리 이웃 중에는 알코올릭도 있고 뭐 약물이나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 성실하게. 네. 그걸 아이들이 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집이 한국전쟁 때 피난 와서 계속 고치면서 사는 집이야. 물론 아파트를 동경하지만 하지만 할아버지가 짓고 갖고 온 이 집에 대한 애정도 또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그런 거 하거든요. 이제 내 친구네 집은 어디인가 해서 찾아가 봐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소설사 은하동이나 은강동을 다니고 나서 정말 그 길 건너 휴먼시아에 사는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은 얘기가 없어요. 우리 집은 이야기가 없어요. 아파트 사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차이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상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에서 애들이 경험하는 거 그리고 네. 그 아이들의 감수성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지우가 여울이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울아, 은강 사람들이 네 말대로 무능력하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찌질이라서 가난한 거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 하지만 내 주변에 게으른 사람은 별로 없어.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작가님이 네. 말씀하신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 쪽방 체험관 이야기를 실제 네네. 2015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책에서 작가님이 이것을 빈곤에 대한 관음증이라고 네.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참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 네가 가난해 봐라 그런 얘기 네. 나오나 이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럼요. 네. 가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까지 불평등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유교적인 관점에서도 그랬고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청렴의 상징이고 도덕의 상징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버텨주는 힘이기도 했고요. 어떤 면에선. 그러나 지금은 가난이라는 것이 자꾸 개인의 능력으로만 계속 판단하고 또 차별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해서 타인의 도움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도 있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정말 혐오스러운 가난이 무능력으로만 그렇게 되고 한쪽에서는 뭐 일단 지역 가난한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을 재개발할 때도 이윤을 위주로 생각하니까 만약 전면 재개발해서 이윤이 안 나온다 하게 되면 골치 아픈 그 구도심을 관광 자원화하는 거죠. 그래서 네. 쪽방체험관이라는 그렇죠. 발상이 나온 네, 거군요. 네. 지우가 이 쪽방체험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말마다 커다란 사진기를 들고 이 골목을 찾는 사람들은 80년이 넘는 이 나가야 주택을 신기해하며 셔터를 누른다. 눈빛에는 이 가난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엿보인다. 더러는 연민과 동정의 빛이 스치기도 한다. 지우는 그 시선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진기에는 담기지 않은 은광동의 진짜 매력은 나만 알고 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기도 한다. 그곳에서 빈곤의 냄새가 아니라 나눔과 조화로움이 주는 향기를 맡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잘 모르는 작가가 쓴 글이 아니고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지켜본 작가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저건 낭만이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오만이고 교만이라는 거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책 읽으면서 막 제발 해피엔딩이어라 막 여기서 그 배달 오토바이 타는 수찬이 보면서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그 공장 반도체 공장 나간다고 해서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책 읽는 내내 정말 제발 그러지 말아라. 다행히 그러지 않았고 이 쪽방체험관을 막아낸 것도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연대를 통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사실 실제 현실에서는 그걸 막아내는데 예를 들면 뭐 그 지역신문의 신입 기자 그리고 뭐 저희 공부방을 꾸려가는 저희 공동체 이제 이모 삼촌들이 물론 그 몫을 했죠. 지역 활동가들이라든가. 그런데 그때 똑같이 아이들도 함께했군요. 분노를 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그런 연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순천에 있는 전남 순천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 갔는데요. 그때 그게 이제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네티즌들이 막 그 댓글들을 저희 은광동을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을 달고 이렇게 또 비판해주고 했었거든요. 순천에 있는 중학생이. 아니 전국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동네와 기찻길역 공부방이 이제 그 포털에 상위에 올라온 게 난생 처음이었는데 실검을 찾으셨군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청년들도 놀라기도 하고 그게 소설속에 약간 나오기도 하는데 우연히 갔는데 거기 청소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났었다. 자기도 사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힘이겠구나 해서 저는 그걸 소설 속에서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연대. 네네. 작가님이 이 책 앞에 제가 사인을 부탁했더니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의 어깨동무를 꿈꿉니다 하셨는데 정말 어깨동무를 했네요. 막아낸 일이고요. 작가님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난도 사회적이지 않은 가난이 없고 정치적이지 않은 가난이 없다. 법은 가난한 이들의 것이 아니다. 역사 속 어떤 시대도 가난한 이들의 편이었던 적이 없다. 하지만 그래서 미래도 가난한 자들의 편이 아닐 거라고 체념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우리는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
하셨는데 가난에 대해 계속 쓰시는 이유가 이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각하는 것과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지금 국회에 청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알아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 차별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아, 그러지 않죠. 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숫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바꿔가야 하고 두드려야만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노동자들을 위한 법, 빈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두드리고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뭐 누가 저 같은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청소년 작가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좀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요. 네. 지우가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나와 상관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난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저도 당장 이번 달에 월급 안 들어오면 저 가난해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 저 같은 네. 사람들도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해야 해요. 네, 그럼요. 그 필요성에 대해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작가님? 이 방송을 듣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자인 사람들 말고 네네네. 가난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달에 평택항에서 죽은 선호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2년 전에 김용균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내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목소리를 높였는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의 눈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보는 거죠.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공부방을 3개월 하고 포기하더라도. 네네네. 그 20년 전에 죄책감을 조금 오늘 씻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괭이 부리말 아이들의 저자이시고 이번에 곁에 있다는 것 책을 내신 우리 김중미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 조연출이 이렇게 오늘 인터뷰 카피를 뽑았어요. 그때 그 괭이 부리말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곁. 네. 가난한 아이들은 계속 있을 것이고 네. 그 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너무 따뜻한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계속 책 쓰실 거죠? 그럼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네. 내실 거죠? 네. 네.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책도 있습니까? 네. 어떤 책? 네. 오래전에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구상했던 책인데요. 네. 뭐라고 말을 하기 좀 하지만 어쨌든 그 성폭행 당한 당사자들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그렇군요. 계속 망설였었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갑자기 막 폭발해서 오히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냥 끝까지 해보려고요. 네, 시대에 지금 내야 하는 목소리를 발견하셨네요. 네. 그 책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곁에 있다는 것의 저자 김중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 꼭 추천드려요. 제가 2000년도에 괭이 부리말 아이들을 읽고 제 세계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책 꼭 읽어주시기를 제가 작가님 대신해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